예,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절대적 가치 척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의미 이 어떤 절대적 가치 척도를 기준으로 한 제로, 롱, 숏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원화가 그런 역할 어떤 절대적 가치 척도인 것처럼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 화폐의 기능하면 가치 척도의 기능 무슨 뭐 회계 단위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화폐금융에서. 근데 그것도 이 국내에서만 그런 거고 우리가 그냥 관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화 자체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국내 경제에서는 원화보다도 원화가 중요한 우리가 항상 명목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실질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질 수익률이 또 절대적이다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절대적인 가치 척도라면 그렇게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금이 그렇다면은 딴 거 다 관두고 금으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절대적 의미의 제로 익스포저 다시 말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노 익스포저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의미의. 근데 그런 자산은 불행히도 없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가치 척도는 아니지만은 꼭 그런 어떤 절대적 가치 척도인 양 그런 기능을 하는 뉴메리어를 정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하고 그게 정해졌을 때 제로 익스포저 예를 들어 우리가 원화를 베이스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겠다 하면은 원화로 들고 있으면 원화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 아니라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제로 익스포저가 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원화가 아닌 다른 자산 뭐 주식으로 들고 있다 주식을 숏했다 에 따라서 그건 다 롱 익스포저가 되거나 숏 익스포저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자, 절대적 가치 척도가 되는 어떤 재산 또는 그런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불행히도 없다. 없다. 대신 우리는 모든 논의에서 절대적 가치 척도인 양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척도의 기준, 뉴메리어를 정해야 되고 많은 경우에 그게 화폐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뉴메리어가 정해지면은 일단은 그 뉴메리어 그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제로 익스포저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롱이던 숏이던 내가 화폐 말고 예금 들고 있다. 이것도 예금에 대해서 롱 익스포저 취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화폐 말고 주식 샀다. 이것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 롱 익스포저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화폐 말고 부동산을 샀다. 이것도 내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롱 익스포저를 취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자산을 갖고 우리가 이 가치 척도가 있어야, 익스포저가 롱이냐, 숏이냐, 제로냐, 이것도 정의가 되고, 또 이게 이득이냐, 손실이냐, 이게 다 평가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치 척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자산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경제활동에서 당연히 화폐가, 현금이, 우리나라 원화가 암묵적으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차 얘기했듯이 원화 아닌 달러가 중요할 수도 있고 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실물이 중요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마스크가 중요할 수도 있는 거다. 자, 요 이그젬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한 주를 금으로 샀어요. 뭐 현실 경제에서 제도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지만 다 금전으로 사야 되는 거지. 주식 한 주를 금 한 돈에 사서 그 한 주가 늘어나지는 않죠. 그 한 주의 금 가격, 주식과 금 간의 상대 가격도 변화하니까 모든 상대 가격이 다 상대적으로 다 변화하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 간의 상대 가격이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를 금 한 돈에 사서 그 주식을 1.2돈에 팔았다. 이득이냐? 이득 같아요. 단 뭐의 관점에서? 금 관점에서. 금을 뉴메리어로 했을 때. 금 측면에서 20%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걸 우리가 뉴메리어를 바꿔서 화폐를 평가하자.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또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자, 화폐를 평가하니까 자, 주식 살 때는 금 한 돈 살 때, 금 한 돈으로 주식 살 때는 금 가격이 한 돈당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식을 1.2돈에 팔 때, 하필 이 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1만 원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환산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현금으로 평가하면은 주식을 사실상 15만 원에 사서 1.2돈으로 올랐으나 금강이 떨어지는 바람에 13만 2천 원에 판 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평가하면은 손실이 18,000원 손실이 돼. 그래서 12% 손실이 됩니다. 유메리와 따라 확 달라져요. 달라져. 금 관점에서는 20% 이익 난 것 같지만 이걸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평가하는 현금을 갖고 평가를 해보니까 10% 손실이 나. 이와 같이 이득이다 손실 이것도 달라집니다. 뭐 이득인데 같이 이득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산이 그 뉴메리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 특정 익스포저에 따른 손실 이득 여부 또는 그 이 크기가 달라진다. 자, 주식 한 주를 사가지고 8만원에 팔았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이득의 손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당연히 20% 손실 났다고 하죠. 이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뭐가 원화가 뉴메리어다.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이제 한국 주식인데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와가지고 이걸 샀다 팔았다. 10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팔았다. 자, 근데 요거를 그 사람들은 달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평가를 하면은 결국은 주식 한 주를 76.92달러에 사가지고 88.89달러에 판 거기 때문에 이득은 이득인데 15.56% 달러 베이스로. 그러니까 여기는 요 20%는 원화 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화로 평가했다. 거기 사실 생략된 거지. 요거는 뭐 베이스? 달러 베이스. 달러 평가했다 생략된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도 쉽게 우리가 유메리어가 그 우리 원화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네 달러가 중요한 거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식에 투자했다 했으면은 달러 베이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5달러에서 18달러로 상승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화로 다 바꿔서 원화 베이스로 어떻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달러 베이스일 때랑 원화 베이스일 때랑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다르게 된다. 자, 요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자,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10달러에서 12달러에 팔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 20%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20% 이득인데 근데 하필 이때 그 환율이 굉장히 유리하게도 1,100원에서 1,300원 상승했어요. 즉 국내 투자자가 해외 투자할 때는 환율이 이와 같이 우리는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면 이걸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달러 베이스로는 20%인데 이게 바뀐 원화 그러니까 우리 원화라는 뉴메리어랑 미국의 달러라는 뉴메리어 간의 교환 비율 원달러 환율이죠. 그 원달러 환율의 변화율을 감안을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달러 베이스로는 20%밖에 안 되지만은 원화 베이스로 이 국내 투자자 완전 대박난 거죠. 40% 수익이에요. 41%가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유메리어가 달라질 때마다 크게 그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도 달라지고 이익률이 얼마냐 손해율이 얼마냐 이것도 다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별거 아닌 그 수익률이지만 그 수익률 보통 이제 우리가 A라는 자산을 보유를 해서 얻은 수익 이렇게 표시를 하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수익률의 이면에는 뭘로 평가한다? 화폐로 평가해서 명목 수익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말이 없으면 전부 다 우리가 금융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명목 수익률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나라 화폐,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뭘로 그 실물 베이스로 계산한다든가 이런 계산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겠고 기본적으로는 원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어떤 가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우리 경제활동의 모든 거는 다 원화 베이스로 우리가 임금도 다 몇 원이다. 주가도 몇 원이다. 원이죠. 원화. 부동산도 몇 억 원이다. 다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일상 경제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 얘기 없어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원화 베이스, 원화를 뉴메리어로 한 평가한 그런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를 베이스를 때 수익률일 때는 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 부호도 달라지기 때문에 양이냐 음이냐 이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하자면은 A라는 자산을 보유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 무엇을 뉴메리어로 했을 때 이거 사실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 요게 아까 제가 잠깐 이그젬플로 들었던 그 수식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의 이 금리다. 요거는 미국의 금리다. 그거 지금 표시한 건데
여기 유메력 표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은 유메력 평가한 거 아니냐? 아니죠. 이건 당연히 뭐고 달러고, 이건 당연히 뭐고 원화 베이스고, 원화 베이스고, 그리고 요 사이에 요쪽에 베이스가 된 달러랑 이쪽에 베이스가 되는 뭐랑 원화랑 그 교환 비율 그거의 증감률이 이렇게 그 적절히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유메레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충실히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결국 우리가 가치 측정을 위한 척도를 정해야 되겠는데 뭐 당연히 그 화폐죠. 화폐고. 근데 문제는 뭐 화폐가 한두 개야? 화폐가 굉장히 다양하지. 화폐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달러냐 원화냐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IMF가 발행하는 그런 또 SDR 이런 것도 있고. 자, 홍콩 사람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게 홍콩에서는 그 홍콩 달러가 있는데 그 홍콩 달러를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4개의 상업은행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화폐가 다 달라. 이게 다. 그러니까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고 C라는 은행이 있고 D라는 은행이 있는데 각각이 다 화폐를 발행하는 기능을 가진 일종의 이 분산된 일종의 이 화폐 발행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시중은행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치 측정을 위한 척도로 화폐를 쓴다. 그것도 그렇게 명확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또 이런 그 가치 척도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사실 화폐가 그래서 발명이 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화폐가 없는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가 없는 경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화폐가 잘 돌지 않는 경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금융경색 또는 우리가 신용경색이라고 하거든요. 신용경색. 요즘 메르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용경색이잖아요. 신용경색. 화폐가 없는 경제가 아니라 화폐가 안 도니까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화폐가 없는 경제는 얼마나 더더욱 심각한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죠. 화폐가 없는 경제는. 그래서 이게 어떤 절대적인 가치척도는 아니지만은 화폐가 사실 뭐 그런 거 역할을 하라고 개발이 된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사실 그런 절대적인 그 원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화폐를 그런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뭘로? 원화로. 자, 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달러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자국 통화 중요하냐? 근데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 자국민이 자기네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북한 화폐가 있을 텐데, 북한 사람들 자기네 화폐 안 좋아하잖아. 달러 좋아하고, 뭐 심지어 이거 남한 화폐인 이거 원화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갖고 있다가는 뭐 큰일 나겠죠. 아마 달러 들고 있어도 굉장히 처벌받을 것 같은데, 북한 화폐 뭐 있는데 자기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 화폐 가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북한 화폐 자체가 뭐 북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국 화폐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유메레어가 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고,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갈 때 자국 화폐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본 강좌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치 척도는 유메레어는 뭐다? 원화다. 그래서 별다른 언급 없이 뭐 그냥 우리가 수익률 같은 거 얘기하고 가치 평가로 뭐 그게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가치가 올랐다, 원화로 평가해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금으로 평가하면 다를 수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그렇죠? 가치 평가했는데 내렸다. 뭘로 평가해서? 원화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였는데 18억 원이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평가를 하면은 원화로 평가하면 내렸어도 다른 걸로 평가했더니 올랐다. 또는 뭐 덜 내렸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래저래 다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우리가 이 평가에 결국은 가치 평가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고, 가치 평가의 값이 나와야 우리가 뭐가 나오고, 수익률. 이 투자 수익률 이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 얘기가 없으면 이 원하고요. 미국에서 뭐 이런 강좌하면 당연히 자기네 화폐 그 달러가 이 베이스로 평가하는 그런 수익률을 얘기할 거. 그래서 미국 교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기업금융론, 투자와 재무 등등 포함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온 그 원서들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원서 볼 때는
이건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거는 달러 베이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국내 교과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뭘로? 원화 베이스로 다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국제금융론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의 자국화폐는 그 달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외국화폐랑, 뭐 예를 들자면 유로랑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이 외화이기 때문에 이 국제금융론 공부할 때 그 미국 책을 보면 상당히 헷갈리죠. 상당히 헷갈리고 좀 이게 우리 화폐를 거꾸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모든 그 상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성 때문에 모든 자산들 간에 다 상대적인 거고, 다 모든 자산들 간에 그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자산들이 다. 다시 말해서 마스크 값이 변화한다. 이것도 원화하고 마스크의 그 상대적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고, 또 금값이 변한다도 원화하고 금의 상대적 교환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 거. 그렇다 보니까 금하고 마스크의 상대적 교환 비율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도 계속 실시간으로 시시각각으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상대적 익스포저, 이게 그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그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론은 고정하자. 뭐 하나를 고정하자. 그래서 우리는 원화로 고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 자, 원화로 고정을 하니까 아까 원화를 보유했더니 원화에 대한 롱 포지션 취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유명을 바꾼 거죠. 원화를 계속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원화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거 말고 그냥 원화를 보유하게 돼. 이게 바로 제로 익스포저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인데, 뭐 원화로 들고 있고 뭘로 들고 있고 다 상대적인데, 그게 제로일 수도 있고 롱일 수도 있고 숏일 수도 있고 다 상대적인데, 무엇이 뉴메리아 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원화로 앵커링,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제 원화 베이스로 절대적 익스포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로 익스포저가 뭐다? 명확하죠. 현금 들고 있으면. 롱 익스포저가 뭐다? 현금 안 들고 있고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에 대해서 롱 익스포저 취하는 거고, 숏 익스포저가 뭐다? 뭐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하면, 그러면은 이 숏 익스포저 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로 익스포저, 그냥 현금 상태에 들고 있어서 현금 1원은 항상 뭐다? 1원이다. 그래서 수익률은 제로다. 이 상태가 정의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합의 없이 우리가 롱 익스포저 취하면은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이기고 하락하면 손해다. 숏 익스포저 취하면은 자산 가치 하락하면 이기고 올라가면 그 손해다. 이거는 다 뭐 베이스다? 기본적으로 원화 베이스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얘기다. 만약에 금 베이스다 그러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 베이스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로 익스포저가 뭐냐, 다시 말해서 유매료가 뭐냐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정해지게 되면은 그 유매료를 들고 있는 상태, 그게 제로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요걸로 이제 절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걸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명확히 롱이다, 숏이다, 요게 다 명확해지는 거지. 만약에 이런 그 유매료가 안 정해지면은 이게 막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들고 있는 현금 롱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논리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게 되지. 그래서 자, 이제는 현금으로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올라가면 이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다. 숏 포지션 취했을 때 내려가면 이익이고 올라가면 손실이다. 요거 전부 다 뭐 베이스다? 원화 베이스, 원화 유매료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잠깐 보시면요. 만약에 1주, 2주, 3주에 따라서 주식은 이런 가격 변화들이 있었고, 자, 물론 여기서 가격 변화도 뭘로? 원화 베이스로. 자, 회사채도 이런 가격 변화들이 있었고, 부동산도 이런 가격 변화들이 있었고, 자, 해외 통화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해외 통화 달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또 내려갔다 뭐 이런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정확히 예측한다면, 뭐 신이라면 거의 뭐 아시죠? 이거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겠습니까? 신이면 가장 좋은 자산운용 방식은 1주 차에는 뭐에다가 다 투자하고, 주식에다 투자하고, 2주 차가 되면 그거 전액 다 뭘로? 회사채로 갈아타고, 3주 차가 되면은 부동산으로 갈아탄 다음에, 미안합니다. 좀 헷갈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1주 차에는 주식으로 갈아타고, 주식으로 여기다가 다 타고 가고, 주식 산다는 얘기, 사서 보유한다는 얘기죠. 2주 차가 되면은 뭘로?
회사채로 다 갈아타고, 자, 3주차가 되면 문제는 3주차는 가장 좋은 게 이거 같지만, 달러. 그래도 이 하락률이 제일 작으니까. 같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3주차에는 뭘로? 그냥 캐시로 들고 있어야 되는 캐시로. 캐시는 제로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자산 운용 방식은 1주 차에는 주식, 2주 차에는 채권, 3주 차에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아니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캐시를 들고 있는다. 이게 가장 좋은, 또 이제 뭐 캐시 말고, 이제 우리가 이른바 리스크 프리, 그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죠. 리스크 프리. 리스크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아무 리스크 짊어지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뭐 2%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그 금융서 리스크 프리 이렇게 많이 표시한 RF 이렇게 표시하는 리스크 프리 레이시인데, 뭐 혹시 그런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넣어두면 되겠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그 자산운용의 성과 얘기하고 어떤 자산을 우리가 갈아타는 것이 가장 그 좋은가 하는 것도, 자, 요거 뭘 베이스로, 현금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5% 올랐다, 회사채가 1% 올랐다, 이거 다 뭐 베이스다? 현금 베이스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자산운용 방식은 1주 차에는 주식, 2주 차에는 회사채, 3주 차에는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자산운용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롱 익스포저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자, 롱 익스포저 어떻게 이제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내가 그냥 현금 들고 있다, 이것저것 다 실어서 현금 들고 있다. 요거는 이제 현금이 절대화, 일종의 뉴메리어 절대적인 가치 척도처럼 돼버린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로 익스포저예요. 그래서 이 캐시를 측정하면은 1원은 항상 1원이니까 이건 뭐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나지도 않고 아무 뭐 리스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거기에 실어서 나는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여기다 롱 익스포저를 취하고 싶다. 그 얘기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나는 이득을 향유하고 싶다. 대신 주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죠. 그거 하고 싶으면 그냥 주식을 사서 뭐 한다? 들고 있는다. 보통 우리 바이 앤 홀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런 바람과는 달리 가격이 어떻게 되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손실 본다. 롱 익스포저. 자, 문제는, 자,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이 있는데요. 요거 롱 포지션 취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반드시 그 주식 사서 보유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주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거 가격 뜰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진 돈 10만 원밖에 없어. 뭐 대출 쓰면 되지 않아? 대출 안 된다 치고. 그럼 이거 포기해야 되냐? 부동산 이런 경우 많죠. 집 한 채가 지금 막 요즘 막 서울시내에서 무슨 뭐 조그만 것도 뭐 심지어 25평도 막 10억 원씩 막 가고 있는데, 가진 돈이 뭐 예를 들어 5억밖에 없다. 집 포기해야 돼. 이거 오를 것 같은데,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되냐? 다른 방식의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익스포저를, 대안적인 수단으로 대안적인 익스포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하려면은 내가 목표했던 자산이 있을 거고 그거 직접 못 사니까 그거랑 가격이 변동하는 방식이 최대한 어때야 돼? 유사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어때야 돼? 상관관계가 극히 높아야 돼요. 극히. 그래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다른 자산이 혹시 싼 거 있으면 그거 사면 돼요. 그러면 그 수익률, 내가 원했던 그 자산 수익률, 자산이 올라가는 그 수익률 그대로 내가 그 수익률 뭐 할 수가 있다? 미미킹을 할 수가 있다. 대신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는 거고, 적어도 어떻게 9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혹시 상관관계는 높은데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100% 상관관계가 있다. 100%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사실상 뭐냐면은 같은 자산. 어떻게 100%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자산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A라는 자산은 10억 원인데 B라는 자산은 1천만 원이에요. 근데 둘 간의 상관관계가 100%가 있대. 그럼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원래는 처음에 이거 사고 싶었어. 근데 이거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니까. 뭘 사면 돼? 이거 사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사실은 이거를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500만 원 이거 곱하기 이 B 자산 2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실이고, 물론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될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자산을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그런 거는 없다. 같은 자산,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주인데 번호가 다른 자산 같은 한 주. 뭐 이런 거 외에는 완벽히 100% 되는 건 없고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 90% 되는 90% 이상 되는 그런 자산을 찾아서 대안전 익스포저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조금 10%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원래 목표했던 바를 조금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안적인 롱 포지션이 뭐냐? 대안적인 롱 포지션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만원 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80만원 하고 있어. 못 사죠? 대출 끌어다 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출도 안 된다. 자,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보니까 이건 증거금만 내면 돼가지고 10만원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 대충 10만원만 있으면은 증거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현물하고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하고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냐? 거의 이거는 99.9예요. 99.9.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아. 현물하고 선물이 같은 방향을 가지 당연히. 그렇겠죠? 문제는 삼성전자 주식은 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과연 삼성전자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느냐 이른바 이제 유동성 문제는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도 살펴서 이거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내가 상관관계가 높은 거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샀다 팔았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대안적인 익스포저다 뭐 제 기능을 못 하겠죠. 하지만 유동성이 만약에 좋다 그래서 이 선물도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현물 너무 비싸서 못 사면은 뭐 하면 된다? 선물 사면 된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이제 상당히 뭐 100만원 이상 갔었었는데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0만원 밖에 없다. 근데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가 120만원이다. 못 사죠. 근데 우선주 보니까 60만원 밖에 안 돼. 보통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통주 가격의 우선주가 좀 이유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50 내지 한 60%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은 낮지만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이게 무슨 다른 기업이 발행한 것도 아니고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겠어? 당연히 이 뭐 90 뭐 측정해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90% 이상은 뭐 당연한 거고 거의 뭐 당연히 한 90 얼마 5% 이상 갈 수도 있을 정도 굉장히 보통적으로 우선주도 오르고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걸 타겟팅했으나 내 여건상 이거를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은 우선주에다가 대안적인 익스포저를 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원래 롱 포지션 취하고자 했던 그 자산에다가 꼭 이거를 사서 보유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어떻게? 다른 상관관계 높은 다른 대안적인 자산을 사서 보유를 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상관관계가 만약에 자 내가 지금 A라는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비싸서 못하겠어.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높은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롱을 취하고 싶어. 근데 이거 못하겠으니까 대안적인 자산을 우리가 여기다가 롱을 취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자산이 특이하게도 A2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어서 원래 내가 타겟팅했던 자산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다. 다시 마이너스 1에 굉장히 가깝다. 마이너스 100%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적인 익스포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롱이 아니라 어떤 방향? 숏. 반대로. 그러면 내가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A 자산에 대해서 롱 포지션 취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요게 기초 자산. 요게 뭐 예를 들어 선물. 요게 콜 옵션. 요게 A2 프라임이 풋 옵션. 풋 옵션은 기초 자산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콜레이션이고. 그래서 만약 풋 옵션 갖고 내가 뭔가 기초 자산을 사는 거를 흉내내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뭐 해야 되고? 숏해야 되고. 내가 기초 자산을 숏하고 싶다. 숏 쉽지가 않죠. 요즘 주식 공매도 못하게 하잖아.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이때는 풋 옵션을 뭐 하면 돼? 롱 하면 돼요. 풋 옵션을 뭐 하면 된다? 롱 하면 돼. 거꾸로. 자, 그런 얘기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원유값 오를 것 같아서 원유를 사서 보유한다. 가능합니까? 원유 우리
그 석유통 들고 가서 한 통 주세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원유 사서 또 뭐 어떻게 하려고? 일단 그 도매로 사고 팔고 일단 운반하고 보관하고 이런 거 굉장히 문제고 막 그 원유 사러 유조선 끌고 유선 빌려가지고 유선을 사든가 빌리든가 해서 어디까지 두바이까지 가서 원유 사서 실어 와서 그리고 이런 이 무슨 원유 저장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이거 옛날에 그 저기 어디 일산에서 불났던 거 이런 거 있어야 이게 원유 보관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관하는데 막 원유 셀 수도 있고 그 옛날에 그 사고처럼 이렇게 불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여러모로 원유를 사서 보유한다. 원유 값이 오를 것 같아. 가장 좋은 거는 바이앤홀드죠. 가장 쉬운 거는 뭐다? 바이앤홀드다. 주가 오를 것 같아. 그냥 바이앤홀드지. 주식은 사서 보관하기가 쉽고 그게 뭐 도난당한다거나 뭐 손상된다거나 무슨 파괴된다거나 뭐 썩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그 가격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롱포지션 취하는 게 쉽게 그냥 사서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려우면 아까 대안적인 그 익스포저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 원유는 원유가 오를 것 같아도 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바이앤홀드 하기가.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이거랑 코레일이 큰 거 뭐가 있을까? 원유랑 휘발유. 원유는 원유고 휘발유는 정제돼서 나온 뭡니까? 정제된 완제품 유제품이죠. 완제품으로서 유제품이지. 이 둘 간의 상관관계 어떨까? 음은 아니겠지만 희한하게도 이 둘 간의 상관관계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국제 원유 가격 물론 이거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이제 보통 그 이 가격 커팅이 되고 이 휘발유는 당연히 국내에서 1리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화로 이 가격 그 프라이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물론 유매대에 맞춰서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그다지 파지티브가 아니야. 이게 그렇게 상관관계는 양은 양인데 아까 얘기했던 뭐 90% 넘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유 대신 내가 휘발유 사서 보유하겠다. 이것도 별로 좋은 전략도 아닐 뿐더러 문제는 원유 사러 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유조선 끌고 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휘발유를 사서 어디 가서 저기 이 주유소 갈 때 이거 뭐 원유통 들고 아니 이 휘발유통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 몇 통 들고 100통 들고 가? 이거 어떻게 들고 가요? 거기다 다 이거 휘발유 넣어서 이걸 또 내 차에 실어서 집으로 갖고 와? 집에 어디다 보관해? 여러모로 이것도 휘발유를 사서 보유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상관관계가 혹시 높다 하더라도 90% 이상 된다 하더라도 휘발유를 사서 보유한다. 결코 좋은 대안적인 익스포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그러니까 기초자산하고 아까 얘기했던 선물하고 뭐하고 콜옵션은 다 같은 방향으로 다니니까 요거를 그냥 산다. 원유 대신 그게 좋은 방식이죠. 굳이 하고 싶으면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풋옵션을 뭐 한다? 숏한다. 이제 숏도 이제 우리가 뭐 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그 선물 옵션 거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선물 옵션 이게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날려먹을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파생금융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원유가 기초자산이 됐건 뭐 주식이 기초자산이 됐건 채권이 기초자산이 됐건 주가 지수가 기초자산이 됐건 간에 이 웬만하면 여러분들 선물 옵션 뭐 풋옵션 콜옵션 이런 게 있고 이게 뭐다 이런 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순식간에 다 날려먹을 수가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 원유 대신 대안적 익스포저로 취하는 게 낫겠죠. 또는 그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채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은 이 채권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ELS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 별로 ELS인데 주가에다 연계를 시키는 그런 채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주가가 아니라 원유가에다가 연동시키는 채권이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물가에다가 연동을 시킨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다 이제 연동시키는 이게 파생금융상품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물가연동 채권, 미국에서 우리가 팁스, 여러분도 아마 그 투자론이나 기업금융 할 때 팁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채권의 그 페이오프를 어디에다 연동시키냐의 문제인데, 뭐 아무 데나 다 연동시킬 수가 있는데, 원유에다 연동된 그런 채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자, 이게 원유를 기초로 하는 포워드, 선도를 매입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거는 사실 누구나 SK 정유급 돼야 이거 하는 거지. 이거 그 만기에 가서 원유를 현물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약은 하지만 만기에 가서 현물로 받아와야 돼요, 그거를. 근데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대안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는 아니죠. 자, 반면에 이 원유 직접 사서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거, 뭐 양이든지 음이든지 간에, 양으로 강하든지 음으로 강하든지 간에 찾는 게 관건인데, 대표적인 건 아까 선물, 콜옵션 또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음의 관계는 풋옵션, 이런 것들인데 그거 외에 원유를 생산, 정제, 판매하는 기업 주식, 이런 기업은 어디에 있겠어? 두바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 차원에서 두바이에 있는, 뭐 두바이가 아니고 뭐 이제 제일 큰 저 석유 회사가 아람코죠. 아람코. 우리나라에서는 그 S-오일이 그 아람코하고 아람코가 S-오일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이 원유 생산 판매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한 작년쯤인가 여기가 이제 뭐 저쪽 아랍 쪽 중동에서 막 이렇게 미사일 공격받고 사우디에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이런데 주식을 산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대안일 수 있겠다. 또는 뭐 아람코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뭐 S-오일 주식을 산다. 근데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아람코 주식이 뜬다고 뭐 S-오일 주식이 뜰 리는 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잘 봐가면서 그 이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 주식을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도 해보면 알겠지만 상관관계가 의외로 상식적으로는 이게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양은 양인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좀 그 낮은 상관관계라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정유업체 주식을 산다. 우리나라 치면은 뭐 SK 정유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S-오일이라든가 뭐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런 데 주식을 산다. 그것도 뭐 대안적인 익스포저가 될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은 알겠지만 이것도 그 원유가하고 이런 정유업체들하고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냐 따져보면 의외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 스스로 자기네 기업 가치가 원유가에 너무 왔다 갔다 연동되지 않도록 일종의 자기네 스스로 이 해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도 계약도 하는 거고, 그 선도 계약으로 해칭이 안 되는 뭔가 조금 있으면은 그런 거를 선물콜에서 들어가서 선물 옵션 이런 것들로 이제 또 나름대로 다 해칭들 하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의외로 이런 그 정유업체 기업들이, 정유업체 주가들이 그 원유가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의외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업체 주식을 산다,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유업체는 좀 특이하게, 그래도 원유가가 높아지면 자기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완제품 가격이 뭐 더 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원유가가 오를 것 같다에 대한 대안적인 익스포저로서 정유업체 주식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따져서 해야 되겠다. 자, 부동산 사고 싶은데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아. 돈이 없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방법 없는 거 아닙니다.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 안 하고 나 꼭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 막 부동산이 막 10억에서 12억으로 막 13억으로 막 하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떨어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근데 하여튼 돈이 없다. 포기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래도 나 꼭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부동산 지수를 기초자산하는 선물, 뭐 콜옵션을 매입하거나 또는 뭐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숏포션 취하거나, 또는 부동산 ETF
이런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펀드 또는 뭐 리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나 매입해서 보유한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적인 익스포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부동산 건설하는 데다가 내가 뭐 돈 좀 빌려준다. P2P 통해서 이쪽 건설 잘 되면은 막 금리 많이 주잖아요. 뭐 은행에다 요즘 뭐 금리 낮아져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하면 뭐 지금 1% 줄까 말까인데 이 부동산 뭐 개발하는 데다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저 어디다 빌라 짓는데 지금 P2P 들어가면 이런 거 많죠. 빌라 짓는데 금리가 뭐 12%예요. 뭐 이런 거 많죠. 물론 이제 이게 그 디폴트 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리스크는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 쪽에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런 대안적인 익스포저 또는 대안적인 수단을 찾아서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이 가격 변화의 그런 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공부 안 하면은 그 모르는 거고 공부해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아까 내가 얘기하다 잠깐 까먹었었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자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같은 거를 내가 산다. 예를 들어 KRX에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선물 있냐 없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가야 돼? 전에 얘기했던 CME 이런 데 가야 돼. CME 미국. 그럼 여기서 뭐 이게 뭡니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뭐 이상한 게 튀어나왔네. 예, 미안합니다. 자, CME 가서 그 선물 거래하면 이거 달러 베이스잖아. 그쵸? 근데 나한테 뭐가 중요해? 원화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 환율도 어떻게 될 것인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지 불리한 방향으로 갈지 또는 환율의 변동성이 어떤지 이것도 감안을 해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을 대안적으로 거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는 그 숏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숏은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숏 하면은 숏 익스포저, 숏 포지션, 숏 익스포저 요거 이제 숏 한다. 우리가 공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아까 그런 용어 잠깐 썼었는데요. 롱 하면은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말로 매수 포지션이다. 또는 롱 익스포저다 그러면은 매수 노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자, 그러면은 숏. 이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미안합니다. 숏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매도 포지션이다. 매도 팔아놓고 있는 상태다. 매수 포지션은 사놓고 있는 상태다. 이거는 뭐한 거다? 팔아놓고 있는 상태다. 팔아놓고 있는 상태다. 또는 발행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는 이제 매도 노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숏을 한다. 그러면 숏 세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숏 세일 보통 우리가 공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공매 포지션이다. 또는 뭐 공매 노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숏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숏의 본질은 right issue 이거 우리말로 right issue 뭐다? 발행하다. 발행. 그러니까 증권 발행하는 기업은 주식 발행하는 기업, 채권 발행하는 기업은 주식을 숏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어디에 있어? 대변에 있는 거야. 채권 발행하면은 대차대조표 어디에 있어? 숏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다? 대변에 있는 거죠. 대변은 뭐다? 마이너스 자산이고 차변은 뭐다? 플러스 자산이다. 주식을 발행했다. 이쪽에 계상되는 거잖아. 그쵸? 주식을 발행했다. 이게 주식 숏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하는 거야. 공매하나요? 그냥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는 거야. 채권 발행한다. 채권 발행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입니다. 어디에? 대차대조표 대변에 가 있고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가 있어요. 그쵸? 주식 발행, 채권 발행. 그래서 이 숏은요,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대차대조표로 치면은 이쪽 대변이 있다는 얘기고, 대변에 계상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금융상품이다, 또는 주식이나 채권이다, 이런 거면은 우리가 발행이다, right issue,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게다가 우리가 이거를 발행하면서 뭐가 들어와? 캐시가 들어오죠? 우리가 주식을 공매도, 주식 공매도,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차익 공매도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빌려서 팔면 뭐가 들어와? 캐시가 들어와요.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에 뭐가 들어가? 캐시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borrowing하고도 똑같다. 빌리는 거. 뭐를? 캐시 조달. 증서 발행하고 borrowing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없는 걸 왜 파냐? 없는 걸 왜 파냐? 없는 걸 어떻게 팔 수가 있냐? 주식 공매도 굉장히 이상하다. 아니, 주식이 자기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 있다가 더 사서 두 주 있다가 한 주 더 사서 세 주가 됐다가 있는 주식을 이리 또 팔면 두 주가 되고 한 주 더 팔면 한 주가 되고 한 주 더 팔면 이제 제로가 돼서 이것도 또 팔아. 그래서 마이너스 1주가 있는 거야. 이게 공매하면은 뭐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하면은 없는 걸 어떻게 파냐? 이거 굉장히 시장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많이들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요즘같이 주가 크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주식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금지하죠. 뭐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주가 하락을 더 뭐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숏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 공매도, 주식시장 들어가서 내가 주식 공매도 해본 적이 없죠. 보통 개인들은 주로 이제 기관들이 하고 개인들이 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차입해서 막 팔아야 되거든, 주식 공매도 하려면은.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 공매를 하는 행위는요, 숏을 하는 행위는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남이 채권을 사서 보유하는 거는 내가 채권을 사고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에 대해서 롱이에요. 반대로 채권을 돈을 내가 빌린다. 그건 채권에 대해서 뭔가? 채권을 숏하는 거야. 이건 반대로. 내가 일종의 대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있어서 발행해요? 대출 채권이 있었어? 있어서 발행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냥 대출 채권 계약서 이거 써가지고 내가 잘 갚을게 이거 발행하면은 은행하면 돈 주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대출 계약이 잘 된다면. 내가 뭐 있어가지고 뭐 그거 들고 가서 빌려주세요. 물론 이제 은행에서 담보나 보증 없으면 잘 안 빌려주죠. 근데 신용으로 빌린다 하면은 뭐 내가 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은행 가서 돈하고 맞바꾸는 겁니까? 그냥 대출 계약서 쓱싹 쓰고 그래서 돈 1억 빌렸다 2억 빌렸다 하는 거죠. 없는데 파는 거야. 뭐를? 채권을. 대출 채권을. 돈 빌리는 행위 자체가 돈 빌려준다. 이건 내가 채권에 대해서 롱포지션 취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돈을 빌린다. 이건 뭐 하는 거다? 채권에 대해서 숏포지션 취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대출채권 없는 거야. 없는 거 팔아가지고 이 은행은 돈하고 바꾸는 거죠. 나는 이 대출채권 주고 은행은 나한테 돈 주고. 결국 이게 뭐다? 돈을 빌리는 거고. 그래서 이 돈을 빌린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 이제 대출채권과 돈과의 교환인데, 대출채권 뭐 있어서 내가 대출채권 이거 뭐 주식 1주, 2주, 3주 있는데 있는 주식 팔아서 제로까지 갔다가 없는 주식 판다.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대출채권도 이게 뭐 있어 파는 게 없는 거 팔고 난 그 대신 돈 이걸로 맞바꾸는 거고, 이런 교환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은 채권에 대해서 롱이지만 내가 돈을 어떻다? 빌린다. 빌리면 채권에서 뭘 하는 거다? 숏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돈 뭐 많이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돈 빌리는 행위도 결국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숏하는 거다. 그래서 숏 익스포저, 내가 안 할 것 같지? 내 주식시장 들어가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하지만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 이런 공매도는 엄두도 잘 못 냈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개인한테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숏세일 이거 잘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숏세일은 굉장히 이상하다 라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경제활동 중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숏을 한다. 돈 빌리는 행위 자체가 채권을 숏하는 행위고, 기업들이 주식 발행한다, 채권 발행한다, 주식을 라이트한다, 이슈한다. 그 얘기는 곧 숏팅하는 거다. 증서를. 기업도 주식과 채권이 뭐 있는 거 팝니까? 없는 거 갑자기 주식 뭐 이렇게 파는 거죠. 채권 없는 거 파는 거예요. 채권 계약서, 주식 계약서. 물론 이제 다 전자적인 기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숏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라이트, 이슈 어디 또는 캐시 보로잉에 있다. 자, 근데 숏을 했을 때는 어떤 특정 자산에서 이제 숏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노차 얘기했듯이, 자, 아까, 자, 이 롱을 취하면은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롱을 취하면은, 물론 그 자산에 롱 취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뭐 주식과 채권은 쉽지만은 일부 자산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던 원유,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가격이 오르면은 이익이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실이다. 반면에 숏 어떻게 취하냐, 이건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숏을 했던 그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고,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득이 된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숏 익스포저 처음 소개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이 강의를 하고요.
지금 또 이 처음부터 상당히 꽤나 분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 동영상 강의 계속 그 더 많이 보면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번 강의 끊고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이 내용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동영상 강의 잘 듣고 과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